안녕하세요. 2022년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례 포럼 4월 원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례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제가 함께 했는데요. 안산 온마음센터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일찍부터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 세월호 유가족 포함해서 안산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하늘의 별이 된 250명을 기억하며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지금 2014년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대감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한결같습니다. 오늘 3월 원례 포럼은요,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또 기록학자로서 공공기록관리체제와 한국 근대사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참사 직후부터 백목항에서 기록을 수집해 주셨고 안산에 4.16 기억 저장소를 설립하는 데 아주 크게 힘써 주신 분입니다. 밥값 식당에서 매주 한 번씩 요리를 하고 4.16 합창단으로 노래하는 등 오랜 기간 유가족들과 함께 활동해 주셨고요. 세월호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100권의 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잔동 일기죠. 책도 새로 출간해 주셔서 아주 예쁜 책이더라고요. 저도 선물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날의 기억들을 또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고잔동 일기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김익환 교수님 모시고 지금 되짚어보는 4.16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네, 원례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김익환 교수님의 강의로 계속하겠습니다. 김익환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채팅방 보니까 아이고 낯익은 이름들도 계시고요. 유가족분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잊지 않겠습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서 그 기억함이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제 생각을 그냥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미리 결론이랄까? 오늘 제가 다룰 얘기를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는 건 이제 뭔가를 머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지금 여기의 현상이 아니라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16일 그날의 현장을 기억하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좀 있으면 벌써 8년이네요. 그 이전에 아주 먼 과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한다고 약속을 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현재로 갖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남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4.16 참사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지? 하는 걸 조금 되짚어 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행위해야죠.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우리가 행동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긴밀한 연결관계를 항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당연히 유가족들은 안 그러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4.19과 관련해서 생각은 하는데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방식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의 관계, 뭐 그것을 어떻게 잘 서로 이렇게 겉돌지 않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할까?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제안이기도 한 이야기를 오늘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주요 채팅 내용이 쭉 이렇게 자꾸 지나가니까 제가 되게 신경에 쓰이는데요. 아이고 광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중에 아마 저 진행하시는 쪽에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댓글로 올라온 글들도 아마 소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다는 인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 얘기부터 좀 하나 하면요. 그 앞에 근데 그 온마음 센터에서 저를 엄청 조사를 하셨네요. 별의별 걸 앞에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좀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제 그 현직의 상태에서 저의 일상 범위 안에서 세월호 참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정말 아주 작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부터는 이제 기억저장소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특별히 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산에도 잘 오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저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고 제가 뭐 저하고 가까운 유가족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전문으로 하는 것에 몰두해서 세월호 참사를 제 방식으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과거에 제가 했던 활동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이 제 안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록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세월호 참사 발생을 했을 때 진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는 그 진도체육관 옆에 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이라는 부스를 만들고 이제 거기 상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뭐 이제 서울로 와서 제일도 해야 되고 안산에 또 기억저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6월 초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 그 기록보존 자원봉사 그 부스를 이제 사람들이 두세 명은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록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렇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지키고 저는 주로 주말에 안산이 아니죠 진도에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KTX를 정말 엄청 탔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에 KTX를 타고 진도를 내려가야 되니까 제 기억에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한창 더울 때였어요. 휴가들 막 갈 때 그때 KTX를 타고 진도 그러니까 목포행이죠.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왜 이제 가다 보면 터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터널 그 쿵쾅쿵쾅 하는 엄청난 그 소리 그리고 이제 창은 새카맣게 변하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쓰는 용어로 치자면 환시환청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소음인데 그 아이들이 창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지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 있고 귀로는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냥 순간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몰라요. 제가 시간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 3, 4초 꽤 긴 시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태어나서 당연히 처음 경험이죠. 그때 제가 뭐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아이들이 저렇게 하늘나라로 가도 우리가 하늘로 아이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감으로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환시환청 경험 이후에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아이들이 하늘로 갔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공간감으로 보면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원을 달리하는 곳은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시환청을 제가 들었던 그 순간은 뭐 원인은 알 수 없는 우연히 순간적으로 그 장벽이 잠깐 뚫린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엄뜻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늘 사람 이름 몇 사람 한 2사람 정도 제가 얘기할 계획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한번 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독일의 뭐 철학자죠. 예술평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 그 미래에 자기가 뭐 이렇게 꿈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기억론의 핵심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 경험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터 베냐민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바람들 자기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 아쉬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사실은 우리의 꿈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 대통령 되고 싶어. 여러분들 대통령 되지 마세요. 요새 보니까 안 되는 게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구조는 그런 허상을 이제 그걸 우리가 주조해낸다 그러는데 그런 허상을 뭐 TV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허상을 쫓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허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막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끌려가도록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개념이 굉장히 명확해서요. 막 심지어는 시간표를 짜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인간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정리는 결국은 권력이나 큰 자본을 가진 자들의 힘, 그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치다. 여러분들 속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결국은 기억의 삶이 현재의 삶이고 과거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야말로 꿈으로 가지면서 하나하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비교적 자주 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것이 현재의 자기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힌 책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나 제가 안산에 왔을 때 특히 초기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분향소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아이들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고요. 시간이 있을 때는 조금 미리 가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그때 뭐 저는 뭐 딴 생각은 없어요. 미안함이죠.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그리고 이 얼굴을 하나하나 새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그 아이의 얼굴이 저한테 떠오른다는 거. 그리고 4.16 참사를 겪었을 때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하고 그때 자잘한 결심을 사실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자신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자꾸 과거의 생각이라는 그런 하여튼 누가 저한테 그런 교육을 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터 베냐민이 얘기한 것처럼 4.16 참사가 제가 뭐 평상시에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못했는데 그걸 지금 해야지. 이 생각은 현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어디 있죠? 이렇게. 이순신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500년 전에 한산도에 이순신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어찌 보면은 강요받고 교육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뭐 텔레비에서 본 이순신의 어떤 얼굴 뭐 실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와 그 이제 서사라고 하는데 이순신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또는 이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교훈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현재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추상적인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현재이자 현재의 존재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경험들은 사실 과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환시환청을 느꼈을 때처럼 아이들이 내 생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간적으로도 지금 옆에 있을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이 생각 방식은 이후에 제가 안산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연구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의 현재 그냥 일상 속에서 4.16이 저와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좀 뭐 생각의 성장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또 이런 또 의문들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서 어쩌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딴 데가 있잖아요. 4.16에 가 있지 않는 현실이 막 전개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4.16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열심히 싸우기도 했고요. 4.16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개인적인 노력도 정말 많이 경주를 했죠. 그런데 현실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 전면에 서서 싸워서 얻어낸 우리 촛불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권조차도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4.16과 관련해서 해준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도 2014년에 서명받을 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암흑기였죠. 2015년. 더 인내해서 2016년을 맞았고 2016년 말에 겨우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꿔냈죠. 얼마나 큰 기대를 우리가 했냐고요.
근데 결국은 뭐 지금 아마 보고서 제2특조위가 쓰고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했죠. 뭐 하여튼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해도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게 뭐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많아질 것이고 특히 우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자 이제 앞에 얘기 다시 되뇌어 보면요, 맥락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16을 경험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게 되게 중요해, 4.16이 중요해, 그래서 그 4.16 정신을 우리의 삶에 반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개별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기서 오는 또 상실감, 이게 엄청 클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한국 현대사 얘기해 보면 엄청 쉽죠.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건 그 자체로 놓고 한번 보자고요. 5.18 때 정말 총칼을 든 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을 뿐 그 이후에 전두환이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갔죠. 87년에 60항쟁 엄청났죠. 100만 이상이 드디어 모이기 시작한.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0항쟁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6월 29일 60항쟁 바로 직후에요. 노태우가 갑자기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가 개헌해가지고 직선제 대통령 투표해가지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과실은 그들이 따갔잖아요. 그리고 투표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요. 뭐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광우병 촛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모였죠. 그때 이제 드디어 한 번 모이면 막 100만 그것의 재현이 우리 촛불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우병 촛불 이후에 소고기 수입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사실 아무 변화 없었죠. 그 직후에는. 뭐 이 얘기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2016년 17년의 촛불 이후에 그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한국 사회의 그러니까 사회와 정치, 경제 포함 여기서 실현이 됐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지한 정권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내놓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바위로 우리가 돌을 치는 그런 행위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택시운전사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5.18 때 그 엄청난 그 폭력과 탄압에서 희생 그리고 거기에서 슬픔, 울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영화에 잘 녹아서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은 끝까지 잠복해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쌓여서 사실은 한국 사회는 노태우가 6.29 선언에서 대통령 직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말이죠. 5.18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그 마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투표의 행위도 바꾸게 되고 그 마음의 힘이 권력을 부리면서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한 자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겁이 나서 움츠려들었지만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들과 함께 일상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가고 그래서 현재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2015년 2월에 우리를 좀 제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 배 2014년 11월에 갑자기 아이들 수색 중단한다고 인양 때문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도 인양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산에서 진도까지 우리 유가족들이 행진을 했죠. 큰 성과 없었어요. 2015년에 성과 없었고 2016년에 성과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다 실황으로 봤어요. 그 마음 그리고 어른됨의 부끄러움 그리고 무책임하고 정말 치사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경이 교육부가 교육청이 심지어는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저 자신 너무 창피한 짓을 했잖아요. 그 기억이요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 있었던 마음이 유가족들이 2016년 말 촛불 시위 때 최전방에서 그것이 TV에서 힐끗힐끗 보이고 현장에 간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힘에 의해서 새 정권을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뭐 새 정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걸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사람 얘기한다 그러는데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이번엔 역사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뭐 엄청 유명한 지중해라는 그런 대작을 써낸 역사학자인데 이 브로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좀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표층하고 요 중간층하고 심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표층에 있는 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참사 같은 그 사건은 표층, 우리 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표층이라는 거죠.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구조층, 중간에 있는 구조, 사회 구조, 뭐 정치 구조, 뭐 경제 구조 이런 구조가 표층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심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층은 장기 지속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심층이 길게 작동하면서 역사의 흐름, 역사의 색깔, 역사의 발전의 방향 이런 것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 심층이 곧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습속이라 그러는데 우리 습관들, 우리의 생각 방식들, 뭐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게 저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구조의 작동이기도 하고 그 사건의 어떤 특징, 성격 이런 것을 심층에 있는 생각들이 직접 영향 미치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도 하고 이렇게 표층, 중간층, 심층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역사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고 성장해 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제 5.18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그린 그들의 마음이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표층이죠. 사건사적으로는. 그런데 긴 텀에서 보면 그 심층이 우리 사회 변화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유가족들의 그간의 실천이 지금 당장의 표층, 어떤 사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이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 변화에 장기 지속적으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동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우리가 갖게 하는 논리체계를 지금 소개한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학자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생각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요, 생각, 기억 이런 걸 얘기할 때 액체, 고체 뭐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부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만 2개 외우지 말고 우리 영어 단어, 아이씨 이렇게 무슨 강연하면서 영어야 뭐 이러고 댓글 올라올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explicit라는 거하고요, implicit이에요. 이제 설명하니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ex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 in인데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explicit하고 implicit의 일단 그 이미지랄까, 그건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explicit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 implicit 안으로 우겨 넣는 거. 이제 플리만 알면 되잖아요. 플리는 어원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뇌에 주름이 있죠. 그냥 뇌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explicit는 뇌, 우리의 생각으로 갖고 있던 놈을 이렇게 밖으로 확 표출하는 거. 얘가 이제 explicit의 이미지에 맞겠죠. implicit는 저는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explicit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한국말로 명시화한다 이렇게 써요. 좀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참에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네, implicit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인식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인지화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explicit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름 안에 제 이야기의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한 말씀 드려놓고요. 그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강연이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제 얘기가 어떻게 남는지. 얘가요, 저는 그냥 액체 상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물처럼 좀 부정형, 이게 딱 정형화돼서 정리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액체 상태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걔를 우리가 말이나 글이나 뭐 이런 걸로 explicit, 아까 제가 명시화 겉으로 끄집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강의한 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말을 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 그러면 걔를 좀 이렇게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아까 4.16 참사 그리고 4.16 정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냥 보통의 생각의 상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뭐랄까, 뭐 부정확하다면 좀 표현이 아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는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아까 제가 생각, 기억이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여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딱 정리는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implicit 상태에서는. 그래서 explicit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4.16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한 거를 여러 가지로 잘 떠올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교훈을 줘. 4.16이 나에게 준 교훈을 내가 지금부터 메모해 볼 거야. 그래서 메모를 5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4.16의 경험, 4.16의 기억, 4.16에 대한 생각,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구체화되죠. 좀 더 정리되죠. 걔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4.16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4.16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실천을 해야지? 나를 뭐를 바꿔야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17년 되기 전에 2016년 말 어느 날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SNS로 대화를 하는 어떤 여성분이 시위가 다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이한테 너 오늘 학원 갔니? 네 공부를 해야지 지금 말이야. 뭐 상상 가시죠? 그리고 저한테 마음이 아파서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내 유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집에 와서 아이에게 입시지옥에 내 아이를 쳐넣는 그런 행위를 나는 하고 있더라. 그래도요, 그분은 4.16 정신이 뭔지를 알고 자기가 느끼고 계시고 그 4.16 정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시화를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상의 실천의 하나의 기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 같은 거를 그래도 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위하고 들어가서 유가족들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아이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오늘 학원 갔니?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성찰해보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결국은 4.16이 자기 일상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4.16이 나의 일상에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거 저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4.16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생각 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요. 그 일을 발생시킨 우리가 해온 짓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투쟁들, 그 과정에서 목도한 우리의 현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죠. 자, 걔를 explicit 한다는 것은 정리한다는 걸 우선 출발로 해요. 걔를 정리해서 우리의 현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실제로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보는 거죠.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께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4.16에 대한 기억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얘기 제가 잠깐 했고요. 예를 들어서 돈. 잘 생각해 보면 4.16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뭐 이것도 8월 중순쯤이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님이 한국에 와서 그게 이제 8월 15일, 14일 요때잖아요. 서울에서. 우리 이제 당신 동성 하다가 하루 자리 비워준 날이죠. 쭉 돌면서 유민 아빠 손잡고 우리 모두가 엄청 울은 날이죠. 그 직후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서 농성들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거기 이렇게 서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 얘기는 몇 번 해서 뭐 좀 중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 애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그 돈이 그때 마침 없었나 봐요. 없을 수 있죠.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걸 사주고 싶었지 않겠어요. 아이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아침에 아빠랑 티각티각을 한 거예요. 밥 먹다가. 아이는 같이 밥 먹다가 에이 나 학교 갈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 그게 애를 하늘로 보낸 다음에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안 사줘도 되니까. 네? 그 아이만 이 밥상머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김치 하나 두고 먹는 이 밥이 너무너무 맛있지 않겠냐고. 그게 행복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돈은
수단이고 필요죠. 사실 많은 책들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걸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철학에서 계속 문제시하는 게 결국은 화폐, 돈으로 물신화되는, 소위 어려운 말로 그건 수단인데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돈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돈에 대한 해석의 정신이죠.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4.16 정신의 첫 번째라고 봐요. 우리를 망치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과연 변했고, 변한 그 생각이 지금 내 머릿속에 이 순간, 이곳에, 이 장소에 실제로서 존재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성하고 4.16이 우리에게 얘기해준 돈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다는 약속의 실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제학 원론 이런 기본 체계요, 저도 뭐 사실 의심은 안 해봤어요. 제일 핵심으로 나오는 것이요, 기업이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4.16 유가족 중에 이건 아빠 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잔업 엄청 하고, 심지어는 평일날 맨날 늦게 다니고 새벽같이 나오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집에서 아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쑥스러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산 아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사실 별로 일도 없는데 그냥 회사 가요. 혼자 등산 가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하늘로 간 다음에 회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회사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행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노동이 어느 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해서 만드는 물건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회사거든요. 학문적인 용어로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얘기하고 계시죠. 경제학 원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청해진 해운을 이제는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면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왜 예측을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인적인 행위를 이윤 추구라는 경제학 원론에 나온 잘못된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행위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얘기하는 4.16 정신의 두 번째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는 뭐 그런 삶. 뭐 얘기 좀 길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짧게 가겠습니다. 기업만 그러냐? 우리 정치학 원론에는요,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고 가르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4.16이 발생했을 때 현재 민주당 계열의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는 정당이 그나마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고는 물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수당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런데요, 뭐 그것이 진보건 그것이 보수건 간에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권력 정치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건 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어떤 사회 상황 다 우선 뒤로 물러놓고라도 사실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분들이 그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그 당시 가장 큰 책무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는 소위 정치공학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정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거, 그게 정치의 책무 아닐까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선택인가? 이게 진상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일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정치적 판단이 너무너무 옳아요. 우리가 정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준것들, 기준, 이런 것을 4.16 정신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빼놓을 수 없죠. 경기도에서도 교육혁신 하신다고 다들 노력하시고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하늘로 간 아이들이 지금 돌아온다고 이런 가정해서는 안 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입시욕에 다시 집어넣을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다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어쩌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정말 슬프지만 슬픈 선물이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서열 사회에 자기가 높은 서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서열 짓지 않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주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맞지 않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지 않는 그 생각과 그 생각에 의거한 우리의 행위들, 이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 꼭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하나의 길이겠죠.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놀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긴 하죠. 우리 유가족들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구술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 평상시에는 제가 잘 못 들었던 얘기인데 구술을 하면서 들은 꽤 많은 유가족들이 봉사활동, 그다음에 시민운동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셔요. 이유는 당연하죠. 왜? 정말 우리 가정 하나 꾸려가는데도 너무 정신 없었거든요.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후회를 계속하는 거죠. 왜? 아이를 잃었으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 세월호 참사 생겼을 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걸 배우셨어요. 나도 평생을 그렇게 나만 챙기지 않고 사회도 좀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신에 대한 성찰 후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적 삶을 뜻하죠. 그것도 4.16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합당한 우리의 일상을 꾸려가야 될 거잖아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이 4.16 참사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억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실제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몸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이 머릿속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유동적이에요. 좀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걔를 저는 제 식으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4.16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걔를 정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뭐 일종의 지침 같은 것으로 실제 작동하고 있다면, 아까 쓴 영어로 치자면 explicit한 형태로 생각이 일상의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제가 저 이렇게 강연 같은 걸 하면 자꾸 이렇게 흥분하는 습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 마음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얘가 근데 저처럼 얘기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너는 뭐 평상시에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4.16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저 정말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잊어버려요. 그리고 특히 요즘 너무 잊어버려요. 이제 내일 모레면 8년이네요. 4월이 오는 게 여러분들이 싫죠? 저도 정말 싫었어요. 벚꽃 정말 싫었어요. 그냥 자꾸 눈물이 나니까. 유가족들은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근데 저 작년 정도부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올해는 더 그렇게 할 겁니다. 4월이 가까이 오면요, 제가 평상시에 너무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4월이라는 그 기간이 그래도 아이들을 더 자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때다. 봄이 아주 미웠는데요, 봄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의 무딘 이 몸뚱아리, 무딘 생각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일상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좀 있으면 4월이어서 저 막 기쁘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할 요량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종교가 다르신 분들 좀 뭐 이 얘기가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요, 교회나 성당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가잖아요. 좀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미사나 이렇게 예배 보고 나면 좀 더 기억에 나죠. 이것처럼요, 사실은 그 의례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4월이 우리에게 의례로 다가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이긴 합니다만 그 우리 화랑유원지에서 엄마와 함께 하장했을 때 그 오늘 경미 엄마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그 경미 엄마가 쓴 이 캐리로 쓴 뭐 경미에 대한 이렇게 글을 이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시를 해두신 거를 제가 막 고집을 해서 걔를 사와서 지금도 저희 집 현관에 이제 경미 엄마가 쓴 경미에 대한 글이죠. 이제 현관에 저희 집 뭐 오래된 가톨릭 집안이라서 이렇게 성모상하고 그 옆에 이제 경미 캘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다 들어도 계속 경미를 볼 거 아니에요. 경미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늘로 간 아이들의 대표죠. 그냥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저를 정말 다 잡아줘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 4.16 정신이라는 것이 생각이란 형태로, 그것도 조금 더 구체화된 상태로 저의 삶의 지침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일종의 그런 수단이랄까요? 그런 거 자기 나름대로 한두 개씩 갖고 계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4월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 마무리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인데요. 정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반에 있고 그것이 세상을 끝끝내 변화시켜 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마음을 유지하는 거, 기억하는 거, 우리가 14년에 했던 약속을 평생 지키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의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요, 기억교실하고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은요, 학생들 정말 1년에 한 번은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안산에 사시는 분들도 의뢰 하나로 교육교실하고 이제 앞으로 완공될 생명안전공원은 이렇게 이 코스죠. 아이들이 있었던 교실, 아이들의 일상의 삶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그 공간, 여기를 순례하듯이 도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4.16 정신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것을 위한 의례의 하나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 모두, 심지어는 외국인 모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의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오늘 또 마침 이따가 경미 엄마 또 같이 출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경미 엄마도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에서 매년 4월 16일 날 4월 16일 일기를 올해부터 모으기로 했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4월 16일에는 2014년 4월 16일에 대한 경험, 기억,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4.16에 그동안 쌓였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 일기로 쓰셔서 세상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아마 14일부터 그 모집을 시작해서요. 16일 지난 며칠 후에도 4.16 일기 쓰시는 거를 기억저장소에서 수집을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제대로 4.16을 기억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꾸요. 뭐 오늘 제가 정리한 4.16 정신이라는 것도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로 추상화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얘가 추상화된과 동시에 아이들의 얼굴이 잊혀지잖아요. 그거는 마치 과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내는 일이에요. 근데 뭐 정말 많이 하신 분들 많겠지만 저도 정말 분향소에 여러 번 가서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유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협하고 4.16 기억저장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 한겨레에서 초기에 아이들 그 박재동 화백이 그린 그림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기사로 내기도 했죠. 저는 한참 지난 건데도요. 그런 걸 자꾸 봐요.
자꾸 보게 돼. 제가 이제 어쨌든 교육이 직업인 사람이니까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을 교육할 때 4.16 정신의 교육을 잊지 말고 제가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두 명이라도 이미지로 떠올리려고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올린 아이들의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4.16 정신의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지만 4.16 정신 3번하고 경미 얼굴 이렇게 그것이 저는 살아있는 기억이자 그것이 살아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일상에 녹아서 우리가 더 이상은 좀 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10분까지인데요. 제가 무려 5분이나 일찍 끝내네요. 8시 5분인데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채팅방 통해서 오랜만에 만난 유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가끔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기록전문과학대학원 김익환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지금 줌업은 안 돼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실 텐데 오늘 아마 강연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익환 교수님과 또 저희 원래 포럼에도 한번 참석해 주셨는데요.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님 두 분의 고잔동 일기라고 두 분의 일기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고잔동 일기. 네. 네,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고요. 저희가 마침 두 사람이 다 일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추려서 묶어서 냈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자로서의 위치로 돌아와서 뭐 돌아온다는 표현이 뭐하죠? 어쨌든 학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정신 하에서 살아간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좀 낸 책이기도 하고요. 시기는 2017년 3월로 끊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도 제가 일기를 쓰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3월까지 다시 말해서 촛불까지 저희의 일기를 소개한 뭐 소위 말하는 학자들의 4.16에 대한 일종의 자기 생각에 대한 고백록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받고서 이때 나는 무슨 생각했지? 요 시기에 나는 어떤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기억이 조금 더 이제 명시화되는, 그래서 옆에다가 이때는 내가 이거 했지, 이분 만났지, 뭐 이런 기억의 명시화 작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림이 굉장히 이뻐요. 고잔동의 그런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방에서도 좀 사주시고요. 네, 함께 기억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지금 가운데에 또 새로운 손님 저희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모셨는데요. 아마 김익환 교수님과 많은 협력적인 작업을 해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의 어머님 전인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저희가 이렇게 강사분 모시고 가족분 모실 때는 그냥 모시지는 않고 친분이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는 분들 또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 모시면서 저희들의 기억을 되새기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인연이 될 중요한 에피소드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한 분씩 서로 어떤 에피소드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네. 사실 뭐 경빈 엄마랑 따로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기억에 확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모셨다기보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사실 뭐 저는 와서 그 강연하라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아유 끝났다 이러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경빈 엄마는 또 저랑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면 이게 유가족들이 참 그런 게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좀 약해. 좀 더 세지면 좋겠어. 좀 제발. 집에 가시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경미 엄마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무엇이든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고 경민 엄마 떠올리면서 뭐 김선식 팀장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모셨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이제 가협에서 활동하실 때요. 사실 대협력 분과 그때 맡으셔서 하셨는데 그냥 투사가 아니라 이제 뭐 저희도 다 그 이렇게 사회운동, 학생운동 이런 거 좀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일의 방식이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경민 엄마의 그 당시 활동 모습을 보면서 그 시민단체들이나 연대 단체들에 대한 정말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이게 주체가 딱 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가 서 있다는 거는 큰 시민단체의 어떤 대표자한테도 단 한 치도 꿀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적절이고 대등한 그런 연대 활동을 펼치시는 걸 옆에서 본 것 뭐 그게 저한테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그런 분으로 기억에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당시 이제 4.16 여러 그야말로 투쟁이죠. 투쟁 과정에서도 정말 주체가 바로 선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빈 엄마는 우리 교수님하고는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들리나요? 아, 네. 저를 너무 크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 부모로서 저희한테 양복을 입거나 좀 굉장히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이 다가오면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가온 이미지는 정말 눈이 굉장히 큰 이런 아저씨가 슥 다가오시는데 이게 지금은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주 얼굴 뵙고 서로 이제 상의도 해가면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철벽을 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밥도 못 먹고 뭐 거리에 활동을 하러 다니고 정말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 생각하고 이렇게 나다니던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고 밥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식당을 한번 갔어요. 그랬는데 기존의 처음 이미지와는 달리 정말 푸근한 엄마보다 더 푸근하듯이 앞치마를 딱 차고 나오셔서 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처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아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그 이미지 치고는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고기 반찬만 잔뜩 해갖고 오셔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하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 미안하다고 다음엔 고기 반찬 아닌 한 가지를 더 챙겨와서 챙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챙겨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 그냥 농담이었다
그냥 제가 다른 반찬 먹을 수 있는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교수님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처음 와닿은 교수님의 아마 그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 중에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기억으로 앞으로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밥이 중요했네요. 밥이. 네, 이렇게 따뜻한 밥. 처음에는 양복 입고 이래서 딱딱한 이미지로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식당 밥을 통해서 교수님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관심이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더 이제 사연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빈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19년부터 300일 동안 1인 시위 하시고 노숙 농성도 하시고 아마 우리 교수님도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많이 감당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머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1인 시위하시고 노숙 농성하실 때 어머님을 그래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주위에서 함께해 주신 분이라든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래도 경빈이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분노 좀 화가 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가족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년을 넘게 싸워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침몰 원인과 구조관기 그리고 책임자 처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에 검찰을 통해서 세월호는 사고였고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경빈이는 헬기를 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곁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으로 그때 뭐 우리가 솔직히 뭐 병원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그런 기록,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솔직히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 결과로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4월 16일에 그 날에 대한 영상이나 기록들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올라왔던 우리 2014년 4월 16일의 상황은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추측으로 이 시간이면 아이가 발견이 됐을 것이고 이 시간이면 아이가 나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시간이면 육지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지? 결론은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요 시기에 길이 막혀서 그 텀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그 비교한 결과는 이런 기록들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는 도저히 그냥 마무리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다시 조사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냥 사고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우리가 5년 넘어서 이게 지금 가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반론인 거잖아요. 그게
5년이 넘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다른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바꿨고 검찰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중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검찰을 지시할 수 있고 검찰을 바꿀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정말 기대를 하고 청와대를 올라갔었는데 끝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응대를 전혀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다가 지금은 결국은 답을 듣지 못하고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태풍, 그리고 뭐 더위, 그리고 추위, 뭐 폭설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게 모두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셨네요. 네, 피해자를 투쟁가로 만드는 나라다. 우리 유병아님이 그렇게 한 줄 또 채팅창에 써주셨네요. 네, 4.16 세월호 그 시기와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시기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질문하는 대본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아마 많은 청중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지난 8년간 무엇이 변했는가 이런 질문을 또 4.16을 맞이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일기 써오시면서 기억의 명시화 작업을 꾸준히 하셨는데요. 과연 무엇이 변했다고 해야 되고 또 4.16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혹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많이 변한 거는요. 피해자와의 거리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유가족들이 완전 변했고요. 이거는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 사건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사실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자기들의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위 미국식 연구에서는 이제 뭐 하여튼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참전한 군인들 중에서 트라우마 가진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투쟁적인 반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거기에다가 4.16 합창단이죠. 지금 기억저장소 우리 경비 업무하고 계시는 그런 팀들 뭐 연극 뭐 공방 목공소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의 실천을 통해서 4.16을 직면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 유가족들이 제일 중심에 있고요. 비교적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는 약간 거리를 둔 이 위치에 정도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가까이 있어서 제가 엄청 변했어요.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4.16 이후의 변화라 하면 가장 힘들고 피해를 본 유가족들과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삶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위 패턴, 심지어는 말 습관 등등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역시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기대했던 촛불 정권이 문재인 정권조차도요.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안 변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임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좀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변화는 우리한테 환경일 뿐이지 그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촉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실제 거리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거리는 유가족들이랑 멀리 계신 많은 그래도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뭐 한국 사회에서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진보 계열에 계신 많은 분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가 변하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결국은 유가족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우리 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관계를 깊이 한 많은 부분들은 뭐 근본에서 변화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가장 많이 변하신 분들은 결국 유가족이었고, 또 유가족과 가까운 분들은 조금 변했지만 거리에 따라 변화가 굉장히 미약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까 채팅을 통한 질문 중에 이제 8주기가 되어가고 또 기억에서 희미해져 간다는 분도 많고 아직도 뭐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4.16 정신을 우리가 간직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조금 잊혀져 가는 사람들에게 더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까 양종수님이 비슷한 질문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4.16 정신이 어떻게 또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경민 어머니 4.16 정신을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설명하시면서 이번 8주기 기억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기를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아까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계란으로 우리는 충분히 바위를 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역량만큼 행동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뭘 더 하고, 물론 방법이야 더 이제 익히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해왔던 이야기들이 거의 보면 가방에 리본 달기 하나조차도 거리에 나가면 정말 우리 교수님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가면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정말 힘이 쭉 빠졌다가도 힘이 생길 정도로 그런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작은 하나의 그 행동조차도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질책적인 이러한 말보다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계속 토닥이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서로의 긍정적인 이러한 멘트, 이런 게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했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응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원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이 돼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뭘 더한다 이런 것보다 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네, 4.16 정신이 한국 사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앞으로 뭐 교육이나 여러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했으면 좋겠는지 교수님께 양준수님이 두세 번 질문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 속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조금 강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용어로 말하지 않은 것이 이기심이에요. 뭐 제가 다른 글에서는 이기심의 칼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빈이 봤으면 경빈 엄마 제일 가슴 아픈 분 제가 또 찌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본 사람은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그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통 그게 이제 뭐 용기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공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정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인지를 정말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줬어요. 뭐 이 방송 보시면 좀 더 서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도 저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도체육관에 진치고 팽목항에 진치고 계시면서 우리 사회 민낯을 똑똑히 보신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행해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결국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 부분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그 무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여튼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드라 밥차라고 그 팽목에서 밥차 운영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급해서 이제 그 같이 자원봉사하던 분이 차로 진도로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급히 뛰어서 보건복지부 텐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들어오신 고시도 보고 들어오셨겠더라고요.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사무관이신데 막 황급히 해서 대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일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답은 이게 아직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가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이죠. 실종자 가족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잘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믿었어요. 아침 11시가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락은 하긴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들아밥차 정모였는데 그분을 의료비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옳게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게 저는 비겁함이고 무책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갈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경미 엄마도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반드시 바위 깨진다는 말씀에서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야기하는 좀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특히 이제 우리 유가족들이 간담회 했잖아요. 지금은 좀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담회 방식은 아니래도 오늘 온맘센터에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4.16에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동안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직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성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일정 기간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돼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가 정말 이기심의 칼춤으로 정말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죠. 그 미친 듯한 질주를 어찌 보면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우리 4.16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4.16 정신을 넓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심의 칼춤 무책임. 그리고 이 4.16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많은 모임. 이게 우리가 4.16 정신을 잊지 않고 여러 현장에서 이어나가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우리 경빈 어머님께 2020년은 2022년 여러 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의 한 엄마로서 또 한 말씀, 이 변화 속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교수님도 짧게 어쨌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셨는데요. 그것의 의미, 앞으로도 또 그게 어떤 의미가 가질지 우리 어머님 한 말씀, 또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유병환님, 또 1206님, 양정수님, 네, 또 아까 초기에 우리 김광백님 질문은 안 하시는데요, 근데 네,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민 어머님부터 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 속에서 네, 근데 그 사이에 경빈 어머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딱 와 있는데요. 안산의 아이들 물품에 든 교실, 그 의미와 역할, 명칭에 대해서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 답변 해주시면서 올해의 과제라고 할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빈 어머니. 질문이 조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시고요. 올해 네. 우리 안산 시민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이야기, 올해 여러 선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네. 기억교실은 기억교실. 네. 지금 현재 기억저장소 안에 이제 기억교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식 저희의 명칭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안산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 고대병원, 고려대학교 그 병원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거기서 이제 1년 365일 어머님들이 항상 해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직접 얼굴 보시고 이야기를 같이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현재 정말 눈으로 보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봤던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이게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현장에 정말 두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야 될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한번 꼭 보고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저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느낀 점이에요. 늘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너의 기록,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들을 누군가의 기록들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그러한 중요점을 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쭉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4월 16일 이후로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록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터득을 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스스로 기록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배우기보다는 이걸 정말 기록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못하는 기록을 사진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8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정말 뒤죽박죽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진으로 기록으로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좀 열심히 올리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들을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멋진 말 있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빈 엄마 말씀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 뵙기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잘 아시죠? 4.16 합창단 있는 거. 그다음에 연극 있잖아요. 엄마들 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4.16 희망협동조합 목공소 있죠. 그리고 또 기억저장소 있고 가협 있지 않습니까?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자신들이 모임이 있으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거리가 가까우면 변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초청하셔서 유가족들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요. 사이트 들어가면 다 지금 있으니까 그 자주 초청하셔서 우리 사회가 유가족들의 그런 좀 문화적 활동, 그다음에 가협의 투쟁 활동 이런 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저는 올해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얘기인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우리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은 4월 16일 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기 꼭 씁시다.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을 포함해서 또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또 4.16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매년 4월 16일 날은 그 일기를 우리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 나눔이 4.16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요. 우리 사회를 이기심이 아니라 그나마 좀 서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주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위기관리TV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교수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적어도 4월 16일만큼은 함께하고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일기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념일 행사, 기념일 반응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그날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다 함께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기억의 연대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까요? 노란 리본을 가방에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와 우리가 지지받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가 계속되는구나라고 기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이제 4월달 여러분의 가방,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여러 장비들의 노란 리본, 노란 키링, 노란 밴드 함께 해주셔서 이 4월 8주기 노란색의 물결이 우리 안산 또 대한민국에 널리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 넘쳐난다. 4.16 정신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기심이 없는 사회, 책임감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에도 정말 가족분들과 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은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4.16 재단, 4.16 시민연대, 온마음센터와 같은 관련 사이트에 가보시면 뭐 이미 마감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관련된 좋은 저희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에 함께 해주시고 안산에서 여러 대한민국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4월 원래 포럼은 여기서 3월 원래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4월 원래 포럼 때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